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용석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 문화복지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1999년도에 소설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근데 이제 망해서 지금은 소설을 쓰지 않지만 저 역시 문화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저 스스로도 거기에 종사했던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것들을 모두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문화와 복지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과 문화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겁니다. 장애인은 어떻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애인 문화활동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제들을 총괄해서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와 복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 1장에 이제 문화복지라는 내용을 주제로 삼은 거는요, 이 문화는 도대체 누가 향유하는 것이며 그 문화는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그 PPT 자료에 보시면요,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사회 변화의 주요한 동력이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한 요건이라고 써야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가 도대체 무엇길래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두 번째 제11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앞에 얘기했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일까요? 문화는요, 우리가 기존에 누렸던,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존의 역할들,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영역 이외에 즐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인간의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문화의 방식은 각 인간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느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보면요, 문화 향유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바이블과 같은 아주 매우 중요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과 더해서 문화조차도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치, 경제, 사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문화가 꼭 곳곳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화활동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문화활동이 뭐지? 세계 장애인 인권 헌장에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마저도 이 안에서 돼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복지는 뭘까요? 문화 더하기 복지가 더해진 이 문화복지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학자가 뭐 어떤 그 발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980년도에 그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이종인이라는 박사님께서 문화복지의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는 법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렇다면 문화에다가 복지를 더하는 상태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내용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이 요구 충족은 결국 문화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협의의 의미가 있어요. 협의의 의미는 뭐냐면 문화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 약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또 아주 특별한 방식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화 더하기 복지를 만들어 놓고 이 문화 복지의 개념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에다가 복지의 개념을 더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을 예방이나 혹은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말이죠.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는 소위 특별한 계층이 향유하는 아주 매우 특별한 방식의 놀이 혹은 여가 문화 정도로, 여가 생활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비로소 1980년도에 처음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누구나 모두 다 함께, 인간이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개인 전체와 사회 환경 전체가 연결되는 결합 형태의 방식으로 해서 문화적인 낙오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과 함께 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사회를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 문화복지로 그 당시에 규정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문화복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창의력과 적응력을 개발하는 민간 또는 정부의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의 그 대상을 누구를 결정하고 이 문화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는 또 누구여야 하는지가 그 당시에 비로소 규정되고 서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복지관과 시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한참 유행 처음에 시작했던 방과 후 공부방, 그 다음에 야외 체험활동, 그 다음에 문화기행 프로그램 등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한 문화복지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뭐 미술, 음악, 연극, 가요, 댄스 강습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회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중산층 이상들은 이미 자기네들 방식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향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사회 취약계층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계층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결국 이 문화복지는 무엇을 권리로 하느냐? 이걸 소위 말해서 문화적 권리라고 또 규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문화접근과 참여를 통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이것을 권리로 우리가 서로 인정. 권리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우리가 비로소 마련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48년도에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5월 21일 날 발표된 유엔의 문화 헌장에도
당당하게 들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냐? 그 당시에는요,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좀 우리나라하고 좀 맞지 않는 문화 현장이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마찬가지로 받는 거예요.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 조건, 그 다음에 소속 집단, 종교, 인종, 기타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화라는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좀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하게 주장되기 시작했던 것이 2006년도였다는 거죠.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르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문화정책을 보면, 이건 이제 유네스코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문화개념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비로소 문화는 시작됐어요. 뭐냐면, 이 이데올로기적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졌죠. 히틀러가 대부분 문화 시스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본인들의 나치즘을 전파했던 요소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소위 많이 알고 있던 모차르트나 핸델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상류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분들이 작사, 작곡, 곡을 만들어서 제공했던,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상류층의, 좀, 누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오락 요소로 본인들의 음악을 제공했던 방식으로. 즉,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로서의 문화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점점 더 이것이, 이제 소위 중산층으로 내려왔던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류학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문화를 누리는 방식에서 각 인류가 겪는 것들이,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서구 사회에서 사냥이, 활쏘기 등의 사냥이, 말하자면 일종의 문화 생활의 한 형태, 스포츠 형태로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나, 그쪽에서는 생존을 위한 일종의 활동으로, 활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활동 프로그램을 두고, 어느 인류들은 그것을 말 그대로 문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였고, 어느 인류들은 그것을 생존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만큼, 이렇게 문화의 개념은 각 그 계층에 따라 또는 인류학적인 개념에 분류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19세기 넘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예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누리고 향유하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술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문화적 권리에는 모두 7가지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을 하는 일과 정반대. 말하자면 이 문화 활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릴렉스, 좀 쉬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기대되고 즐거운 것으로 회상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내가 오늘 느꼈던 문화 활동이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회상했을 때 아주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돼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성이 최소화하는 것. 뭐냐면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구경을 갈 때 누군가 가라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죠. 다들 가서. 그렇지 않은 모든 문화 활동들은 대부분 본인의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리적으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스포츠 즐기기, 또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문화의 한 요소이긴 한데, 이것을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또는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이 행위 자체가 심리적으로 그 당사자에게는 자유의
자유의지를 만끽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 이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시죠? 화투, 도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문화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투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도박 같은 경우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자유를 느끼게 할 수 있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 없는 것들로 우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을 배제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중요성과 심각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는 것과 내가 즐기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약에 스포츠를 즐긴다고 하면 내가 직접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의 즐거움과 내가 스키 경기를 구경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도 조차들도 모든 것들이 문화 향유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조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7번째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끔 놀이의 요소를 포함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문화 향유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놀이의 요소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윷놀이를 할 때 윷놀이의 방식이 누군가가 윷놀이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의 두 가지 놀이 방식의 즐거움이 같이 공존돼야지 비로소 문화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이제 장애인과 문화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문화활동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을까요? 문화활동의 개념을 한번 보죠. 대부분의 문화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연시설, 전시시설에 참여해가지고 구경꾼 혹은 관람자로서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수행자 역할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당연히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문화활동의 대부분의 영역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현재의 문화활동 시간이나 문화활동 비용, 그 다음에 문화활동 지출에 대한 모든 문제들, 이용료, 문화시설을 쓸 수 있는 만족도, 이런 것들 모두 공공적인 요소 안에서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공공적 요소 안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설이나 유형이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장애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화활동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를 관람하고 싶어요.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내가 프로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프로야구장에 근데 가질 못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물리적인 접근성. 두 번째 접근성은 경제적인 접근성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왜냐면 기존의 문화 방식, 현재의 우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으려면 대부분 다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본인의 저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가를 남은 시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말 그대로 즐거움을 돈으로 사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르게 되면 그게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장애인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문화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것은 정상화의 실현을 보는 거예요. 장애인만을 특별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 접근성이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 접근성 또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정상화의 실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구경하는 것, 내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그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본다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비장애인들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문화활동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등하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가 되므로 문화활동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재활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문화활동.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의 요소. 그러니까 불편함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한 그 제약 요소들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복지에 대한 개념이 비로소 정립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표 2에 보시면요, 여가 생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와 구경꾼의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산책, 운동, 스포츠 관람, 뭐 예술 감상, 소위 말해서 뭐 각종 공연을 가거나 전시회 전람회에 참여하고 영화 관람하는 것 등, 그 다음에 예술성장,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그 다음에 종교 활동, 그 다음에 집에서 쉬는 것, 낮잠 자는 것조차도 문화활동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비디오 시청하거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래방, 게임방, 전자오락실, 그 다음에 친구 만나기조차도 문화활동의 한 영역이다. 그 다음에 가족과의 대화 또는 외식하는 것조차도 문화활동, 본인들,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이 역시 모든 것들은 문화활동의 하나의 요소일 수가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청취, 그 다음에 TV 시청, 음악 감상 등이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식의 문화활동이 장애인들의 50% 이상이 차지한다는 걸 잠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문화활동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문화는 여가활동이며, 여가활동은 즉 문화활동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순환고리를 가지고 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참여에 대한 문화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참여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 문화활동에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공예 조각을 하고, 무용, 춤, 배우기, 그 다음에 요리, 독서, 즉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을 직접 참여 문화활동. 그리고 영화 관람, 그 다음에 뭐 대중음악 공연장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술 뭐 전시회 전람회에 참여하는 것들을 간접 문화활동이라고 구분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 문화 여가 활동의 한번 현황을 한번 보죠.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 여가 활동의 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문화 여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제가 추려낸 겁니다. 사회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외출이에요. 나가는 것.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장 문화 활동의 가장 기본 요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보죠. 내용을 보면 외부 시체 장애와 이제 정신적 장애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러니까 뭐 대부분 비슷해요. 전체 84.4% 정도가 이제 외출을 하는 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월 1회에서 3회 나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여전히 5.9%, 뭐 19.5%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장애인들이 있으면 약 한 20명 정도는 뭐 월 1회에서 3회조차도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전혀 외출하지 않는 비율도 무려 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활동의 기본을 외출이라고 본다면, 현재 지금 5.9%의 장애인분들과 4.5%의 장애인분들은 문화활동 자체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각 중증과 경증, 그 다음에 나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약 3.7%, 9.1%가 아예 나가질 않아 하는 상태예요. 그 약간의 경증,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약 3.7%가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매우 심각하죠. 약 10명 중에 1명은 아예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니까. 즉, 문화활동을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걸 그럼 하고 있냐. 이분들이 이게 이제 2017년도인데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보시면 TV 시청을 가장 많이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 이외에 이제 휴식, 그 다음에 뭐 종교활동 정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화활동을, 그러니까 비장애인분들이 얘기하는 문화활동 중에 가장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같은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여기 저희 PO에 보시면 뭐 한 6.8%?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행은 6.8%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한 7명, 1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만 여행을 자유롭게 문화활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TV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는 거, 사교하는 거, 그 다음에 자조 모임, 뭐 이제 슬슬 이제 장애인 자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정도로 마치 매우 열악한 상태다.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체 약 한 24.7%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영화 관람 같은 경우가 비교적 좀 가깝게 하고 싶지만 전체 인구의 61.6%가 인구 영화 관람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한번 볼까요? 한 7.2%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꽤 많은 편차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일단은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하고 요번에 이제 2020년도에 그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아주 조금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문화 여가 할 때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 경우가 약 4%. 근데 오히려 2020년대는 무려 0.4%가 떨어진 3.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제공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스러움보다 불만족스러움이 많은 이유는 대체 뭘까?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이제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제가 아까 좀 모델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여가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구경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 속에서 예술 활동을 직접 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개념 정의를 일단 시작해보죠.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인, 그러니까 즉,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내가 장애인임을 입증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지, 비로소, 자타가공인한 케이스 마크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모든, 현재 제공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마치 모든 장애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명하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 관점으로서 장애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장애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학적 관점. 그러니까 몸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장애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 장애인이어야 해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층 이상 올라갈 때 어느 누구도 제약을 받지 않으니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조차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즉, 사회적인 환경 자체로 인해서 장애를 이것 때문에 장애가 장애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으로서의 장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유엔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애의 개념조차도 의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지금 점점 변화되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적 관점으로 지금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비준했는데요. 거기에도 3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30조 조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법은 꽤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안에 제3조의 정의에도 아예 있어요. 아예 예술 활동 할 때 거기에 장애인인지 아닌지 여부가 그렇게 무의미하다, 차별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2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제4조 제1항 2호 3호 등에 의해서 정한 행위를,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서커스단 혹시 아세요? 동네 서커스단 포장 쳐가지고 동네 공터에서 서커스단에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어릿광대들이 그 당시에 그 구경꾼들을 모으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그 당시 어릿광대들은 현재 저신장 장애인 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신장 장애인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장애가 마치 구경거리화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 18세기, 17세기에는 서구에서는 훨씬 더 그게 더 심해서 그때는 당시 장애인들만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공마단 같은 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체의 그 장애, 그러니까 왜곡된 신체 장애의 그 신체 부위를 보여줌으로써 그걸로 돈을 받고 생활했던 그 시대가 17세기, 18세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런 그 장애인들의 활동들이 과연 비장애인들에 의해서 이용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장애 정체성을 누군가 비장애인 구경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갖춰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장애인으로서 내가 내 신체의 일부분, 장애의 특성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장애가 갖는 프라이드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다 금지되어 있어요. 장애의 특정 부위,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구경시켜서 돈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했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인가요? 작년 12월 달에 드디어 장애 예술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으로서 예술활동이나 또는 문화활동을 주도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도 이 법이 제대로 이렇게 딱 확립되어 있거나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애 예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 문화예술인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진정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유일한, 아주 특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기본법에도요, 이미 장애인에 대한 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게 이미 다 규정되어 있어요. 제5조에도 있고요, 제7조에도 있고. 왜냐하면 차별 없는 문화복지 국가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이미 지켜야 할 법들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촘촘하게 법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활동 현황을 한번 보죠. 1981년도에 장애인의 날이 비로소 그때 마련되고 1988년도 서울올림픽, 그때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패럴림픽, 즉 흔히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했던 거 그때 하면서 우리나라의 각종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가 엄청나게 괄목상대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동안 장애인들은 운동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올림픽 나가야 된다고 선수를 막 뽑아내는 거야. 뽑아가지고 야, 너 이거 해. 100m 달리기 하면 1등 하면 니한테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종목에 참여를 하게끔 마련했던 것이 장애인, 말하자면 당시에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면서 엄청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 복지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2020년도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해가는 법률이 통과된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도 함께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009년도에 체육국 선언했던 장애인 체육과가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장애인 문화체육과로 확대 개편돼서 체육을 특히 이제 문화체육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장애인 정책 안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안에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도 이미 거기에 수렴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서 시행되는데요. 5년짜리로.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같이 해요. 5년짜리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한쪽의 바운더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함께 누리 지원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범위가 좀 더 착실하고 넓어져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우처 시스템이 글쎄요, 바우처가 제공되는 건 좋은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되지 않으면 바우처를 얼마나 많이 줘도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인프라 구축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이 제공하는 방식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안에 장애인들이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문화활동에 대한 제약은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2017년도 실태조사와 2020년도 실태조사 안에서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의 방식이 오히려 그 비율이 떨어진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프로그램은 훨씬 더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는데 그 다양한 만큼 거기에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촘촘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들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이제 포괄해서 그렇다면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방안은 뭔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방향은 이런 거예요. 시설, 인력 등 인프라의 구축과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 당연하죠. 인프라 구축이 우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만족도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이건 아주 지나간 얘기죠. 거기에는 문화활동 참여가 기본이어야 되고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 방식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비장애인과 대등한 문화 수준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또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일종의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내놓는 장애인 문화활동,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은 어쩌면 한낱
레토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아니, 이 시대에 TV 시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TV 보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문화활동 조건이 뭐라 그랬죠? 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그 다음에 심리적 접근성, 세 가지 접근성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리적 접근성은, 비교적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경제적 접근성도 해결해 줘야죠. 그 다음에 심리적 접근성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심리적 접근성은 뭐냐면, 내가 극장에 가서 영화 구경을 볼 때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눈치를 보고 장애인 관람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장애인 관람석에 들어가서 모가지를 쳐들고 1시간 반 동안 보고 목이 아플 정도로 힘든 그 자리만 장애인들이 봐야 되는 조건으로 마련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의 장애인들의 문화 욕구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도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네요, 그림이. 자, 장애인의 원래 목적은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 문화활동의 기본은 이거니까. 즉, 여기다 이를 바꿔보면요. 국민의, 쪽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문화활동의 목적. 그 다음에 장애인의 문화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밑에 4가지의 조건들. 비장애인과 대등한 문화 수준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인프라 구축이고요. 두 번째,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시라는 차별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장애인의 문화복지가 당연히 증진될 것이고, 이 문화복지의 증진은 결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인프라의 구축과 장애 차별,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의 수립, 그 다음에 이거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 모든 요런 식의 모든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문화복지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건 아주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애인의 삶이 뭐 대단히 좋아질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환경. 즉, 이 환경이 뭐냐? 비장애인과 대등한 방식으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비장애인과 대등한 문화 수준의 향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문화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활동 관련 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동네에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있는데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다 열어요. 대부분 위탁 운영하잖아요. 이거 민간업자들이 그 공공시설을. 근데 장애인들이 수영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마련해 주긴 했는데,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평일 오후 2시 이렇게 해요. 아니면 뭐 평일 오전 뭐 11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가장 싼 시간에 장애인들의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이제 못 오게끔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참여 조건을 어렵게 만들므로써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 왜냐면 장애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각종 그 바우처 제도는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렇게 좀 뭐랄까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뭐 동네 수영장이 운영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짚어서 개선, 그런 제도 개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다양하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없어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즐길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즐길 거리에서 뭐 하죠? 화투 쳐요, 화투나 치고 윷놀이나 하고. 그러니까 아주 고전 방식의 놀이만 한정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자면, 제가 예전에 제가 가끔, 배드민턴을 한 3년 정도 휠체어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는데, 서울에는 그 관련 가까운 데가 없어서 제가 어디 가서 쳤냐면, 인천체육관 가가지고 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서울시내는 더 많죠. 인프라는 많은데, 장애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도시 서울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휠체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인천까지 가가지고, 문화활동을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다가 저는 지쳐서 지금 안 가는데, 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물리적 접근이 좀 용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나 연령, 장애 등의 구애됨 없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 일단 조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나 문화 활동을 통한 차별이 철폐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문화 접근을 가로막는 일반적인 장벽과 차별적인 장벽 또한 사라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쓸데없는 노력들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즐기면서 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일단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화복지 정책의 수립은 여가 생활의 확대가 일단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등 문화생활이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필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 또한 부각돼야 되고요. 장애인 욕구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을 위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장애인 실태조사 안에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항목이 몇 개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세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문화정책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전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참여를 좀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 문화 활동을 위한 자조 그룹을 육성하고 문화시설, 복지관 내 전문 인력들도 좀 상주시켜서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니즈를 확인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문화복지 증진법 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장애인 복지법 안에 장애인 문화활동에 대한 조항을 좀 촘촘하게 넣어서 좀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의무 아직은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현재 보면 무대는 아마 장애인 리프트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문화활동에 활동하는 공간의 단상들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요. 경사로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조차도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애인 문화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문예진흥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문화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조금 할당을 좀 해서 그것들은 따로 장애인 문화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을 해뒀다가 쓰는 방식으로 뭔가 기금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장애인 문화 증진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를 제가 4가지 정도로 뽑겠는데요. 비장애인과 대등한 문화활동 수준 향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문화 공간 설치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제한 마련,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들이 마련되면 결국 현재 지금 장애인들이 아주 단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너무 재미없는 방식의 문화활동이 아니라 좀 더 나와서 외출을 통해서 밖에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하게 되면 굳이 나오지
나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 충분하게 문화 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향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지금 약 한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결국, 문화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화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결국 세 가지의 접근성이 마련돼야 된다. 물리적 접근성,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성,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심리적 접근성.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이 마련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도 문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같이 본인들의 여가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숙지해 두셨다가 앞으로 이런 식의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동네 수영장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들, 그 다음에 아니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좀 같이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